리플이라는 회사가 XRP를 하나의 어떤 그 브릿지 자산, 다시 말하면 ODL에다가 로딩 시켜가지고 쓰는 그런 어떤 그 수단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XRP는 결국은 그 단 몇 초 동안만 사용되는 유동성에 대한 매개체,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브릿지 자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리플을 지금 어떤 업빗이나 빗썸에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리플을 싸게 사가지고 이거 비싸게 살 때만 오르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실제 이 리플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굉장히 해피한 거죠. 그 보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는 그 바로 송금을 할 때 2, 3초 동안에 ODL에 탑재해가지고 브릿지 자산으로 쓰고 있는 그게 이제 실제적인 역할로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문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 XRP,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기는 리플이라고 얘기하죠. 리플과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개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서로 다른 듯 같은 듯 하는 이 두 개의 어떤 그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자산들이 단순히 큰 코인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말의 의미는 무언가요? 여기서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으로 말하면 그 주식의 현재 시가에다 곱하기 주식수니까요.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현재까지 발행된 비트코인 숫자에다가 현재 비트코인 가격, 이게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큰 것들을 우리가 1위부터 한 10위까지 쭉 나열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4위까지만 보여주면 제일 큰 것은 비트코인, 여러분이 잘 아시죠? 두 번째는 이더리움, 우리가 이더라고 부르는 거죠, 정확히는. 세 번째가 테더, 이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XRP,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리플, 이 네 개가 이제 1위부터 4위까지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만 이건 이제 가치 저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더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해가지고 그 이더리움을 통해서 여러 코인들을 발행하고 NFT도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더리움이고, 테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1달러에 얼마 이렇게 패깅되어 있는, 그게 우리가 보통 USDT라고 부르는 게 테더거든요. 테더사가 발행한 USDT. 이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위고요. 시가총액 4위라고 하는 것이 XRP, 여러분이 보통 리플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코인들인데,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다른데, 이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의 문제보다는 이러한 그 코인들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건 시가총액이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XRP를 리플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왜 잘못된 표현인가요? 빗썸이나 업빗 같은 데서 보면 그냥 리플이라고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영문으로 XRP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리플, 이렇게 이제 부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XRP라고 하는 이 이름이 더 공식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된 표현이냐면,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 XRP를 실은 사용하고 있는, XRP라고 하는 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고요. XRP는 지금 2012년에 이 XRP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암호자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근거한. 그래서 어찌 보면 리플하고 XRP는 막 혼용돼서 쓰는데, XRP하고 리플은 똑같이 볼 수는 없고요. 이 XRP라는 코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회사 이름이 리플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리플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은 정확히는 XRP라고 부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대중은 XRP와 리플을 계속 홍동하게 되었을까요? 요 이제 질문은 어찌 보면 앞의 질문에 조금 더 심층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리플이라는 회사가 ODL이라고 하는 On Demand Liquidity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ODL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 XRP라고 하는 코인을 브릿지 자산으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XRP하고 리플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제 혼동이 돼서 사람들이 XRP 그럼 리플 부르고 리플 하면 XRP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XRP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리플의 ODL은 기존 국제송금과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이 이제 국제송금하고 이제 리플에서 쓰고 있는 ODL, On Demand Liquidity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어떤 이제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건데요. 기존의 국제송금은 우리가 보통 노스트로 계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스트로 계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은행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다가 그 송금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이 미리 다른 외국계 은행에다가 후자를 터가지고 외화를 벌써 디파짓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예치해야 되는 거죠. 미리 예치하다 보면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그 미리 예치하려면 그 자금이 묶이지 않습니까? 묶이게 되니까. 그래서 자본이 묶이고 이제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게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ODL이라고 하는 On Demand Liquidity라고 하는 리플의 기술은 이게 송금 순간에만, 이게 다시 말하면 미리 디파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송금 순간에 2, 3초, 3초, 몇 초 동안에 그 필요한 그 자금을 바로 보내 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유익한 기술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예측이 없이 실시간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리플의 ODL이라는 기술이죠. XRP가 송금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예, XRP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RP하고 리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오버래핑 되는 것이 리플이라는 회사가 XRP를 하나의 어떤 그 브릿지 자산, 다시 말하면 ODL에다가 로딩 시켜가지고 쓰는 그런 어떤 그 수단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XRP는 결국은 그 단 몇 초 동안만 사용되는 유동성에 대한 매개체,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브릿지 자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리플을 지금 어떤 업빛이나 빗썸에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리플을 싸게 사가지고 이거 비싸게 쌀 때만 오르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실제 이 리플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굉장히 해피한 거죠. 그 보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는 그 바로 송금을 할 때 2, 3초 동안에 ODL에 탑재해가지고 브릿지 자산으로 쓰고 있는 그게 이제 실제적인 역할로 봐야 됩니다. 2020년 SEC 소송은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나요? 2020년에 SEC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플이 증권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 그래가지고 소송을 붙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이 증권성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규제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SEC 쪽에서는 XRP에 대해서 이건 증권이다라고 주장해서 이 소송에 붙은 경우인데 이 증권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 기준에 의해서 소송을 벌였었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증권이 아닌 것으로 나오긴 나왔죠. 하지만 그때도 어찌 보면 일부는 증권이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증권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우리 기관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증권으로 봤기 때문에 조금은 뭐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SEC 소송은 이 XRP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사건이어서 지금은 이런 소송을 통해서 더욱더 튼튼하게 입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2023년 미국 법원 판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XRP 그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다만 리플이라고 하는 게 기관에게 직접 판매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적 성격을 가진다. 라고 해가지고 XRP는 거래소에 대한 어떤 유통 측면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어떤 규제적 지위를 확보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죠. 다시 말하면 리플이 기관에게 직접 판매한 것을 빼고는 전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으로서의 규제를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거든요. 이 판결이. 그래서 상당히 리플 쪽에서는 호재였습니다. 이 판결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나요? 기관 투자자는요, 이 규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규제가 불확실한 자산에 투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XRP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직접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판결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뜻을 보게 되면 얘는 증권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사도 되겠다. 직접 사지 않으면 되니까 시장에서 사면 되잖아요. 직접 리플과의 관계를 통해서 직접 이제
그 기관에게 판매한 리플이 그 리플하고 기관 실제로는 XRP도 특별히 관계가 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이 브릿지 자산으로 현재 로딩 시키는 것 때문에 리플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리플이 기관에게 직접 판매한 것만 증권이니까 실제로 그것만 우리가 만약에 회피하게 되면 그걸 피하게 되면 우리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은 셈입니다. 미국 법원으로부터. 그래서 이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